안녕하십니까. 네, 정운찬의 동반성장 이야기 5번째 시간입니다. 네, 저는 희망사업단 대표 유명종입니다. 오늘은 정운찬의 비전, 한반도와 동아시아를 동반성장 공동체로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바쁘게 지냈습니다. 예, 여전히 바쁘신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 일단 금요일날 그 동반성장 콘서트가 있으셨다고요. 예. 네, 토크 콘서트. 예. 북 콘서트였었는데, 네. 책은 내용은 나왔지만 아직 그 출판이 안 돼서 예. 책을 돌리지 못하고 그냥 북 콘서트 대신에 토크 콘서트. 아, 네. 어떻게 좀 많은 분들이 오셨나요? 예, 한 200~300명 온 것 같습니다. 아, 처음부터 네. 끝까지 네. 자리를 떠나지 않고 아주 경청을 하셔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사실은 네. 7시 반부터 네. 8시 반까지 1시간 할 예정이었었는데 네. 9시가 훨씬 지나서 끝났어요. 그러셨어요? 네. 뭐 질문도 많이 나오고 그랬나요? 그렇습니다. 네. 저 우선 그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의 곽수근 교수가 네. 현재 동반성장위원회 그 위원 중에 한 분인데 네. 그분이 본 동반성장과 정운찬이라는 말씀 한번 하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사람들로부터 질문도 받고 이게 그 흔히 나올 수 있는 질문 한 100개 하고 또 일반 사람들로부터 즉석에서 한 100개 질문 받고 해서 네. 상당히 진지한 Q&A가 있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좀 인상적이었던 질문이나 그런 게 있으셨으면 하나 소개해 주시죠. 예. 뭐 사람들이 자꾸 대선에 나올 거냐 있었는데 네. 제가 그날 인상적이었던 질문을 한번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네네. 그래도 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네. 상당히 유효하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네. 예. 초과이익 공유제 참 좋은 건데 왜 자꾸 이해들 못하느냐. 네. 좀 자세히 설명해달라. 네네. 설명도 하고 재밌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역시 저도 기사를 좀 보면서 이렇게 했더니 기자들은 뭐 동반성장 내용보다는 그 이사장님 대선 출마 여부에 더 관심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요새 보니까 민주당 이제 후보 경선도 끝나서 이제 문재인 후보가 이제 최종 후보로 선출이 됐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예. 예, 저는 문재인 후보하고 따로 만난 적은 없습니다만 제가 서울대 총장 할 때 그분이 청와대에서 일하지 않았습니까? 네. 청와대에서 대학 총장들 모임 있을 때 가끔 가서 받은 인상은 참 선한 사람 같다 였습니다. 눈이 네. 아주 선해 보이고. 예. 그런데 좀 정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특히 동반성장과 네.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예. 사실 1979년부터 있어온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2006년에 없애버렸어요. 아, 참여정부에서. 정부에서. 예. 그래서 그때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예.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이름을 좀 바꿔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네. 선정했었지요. 네. 그런 일도 있었지만 또 최근에 저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네. 이런 저런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문재인 후보가 초과이익 공유제 네. 찬성한다고 나왔어요. 아, 그래서 예. 그건 또 굉장히 고무적이었습니다. 특히 그 문재인 후보를 돕는다고 알려진 어떤 경제학 교수가 네. 초과이익 공유제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조예가 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네. 그러면 좋은 사인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결국은 이제 경제민주화랑 일자리 창출 문제가 이번 대선에서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부각이 될 것 같거든요.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이 어떤 경제민주화와 또 일자리 창출을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을까요? 네. 지금부터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순환 출자 금지라든지 네. 출청제 부활이라든지 금산 분리 강화라든지 그 재벌 내에서의 변화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재벌을 규제하고 재벌 내에서만 오히려 네. 예. 사실 재벌 잘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런 얘기처럼 들려요. 근데 지금 우리가 동반성장과 관련해서 관심 있는 것은 양극화해소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재벌 그룹도 물론 잘 돼야 나라가 잘 되겠지만 그것 아닌 사람들, 중소기업, 소상공인, 아주 어려운 사람들을 네.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그들하고
재벌 그룹하고의 그 관계 네.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이런 것이 중요한데 민주당은 거기에 대한 언급이 좀 충분치 않은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럼 나름대로는 상당히 사활을 걸고 경제민주화와 재벌 개혁을 하겠다 뭐 이런 표명을 많이 하는데 내용적으로 봤을 때 별로 알맹이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중요한 거는 양극화 해소고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동반 성장을 해야 되는 건데 동반 성장에 대한 언급은 없고 재벌 개혁을 이렇게 하자는 무슨 말이 있다는 말씀. 재벌 개혁만 하겠다. 네, 물론 저 재벌의 경제적 집중 해소가 동반 성장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지만 거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또는 부자와 빈자 간에 또 그 대기업과 중소 상공인 간의 문제 어떻게 할지 이런 데 대한 언급이 좀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제 재벌 개혁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좀 살릴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이 없다. 앞으로 좀 나올 것으로 기대하지만 지금까지로 봐서는 좀 부족하다 이런 말씀.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문재인 후보가 최종 후보로 선출되었다는 것은 참여정부가 어떻게 보면 2라운드를 준비하는 게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좀 시각이 있는데요. 그 참여정부에 대한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오늘 뭐 신문에 났대요. 얼마 전에는 대통령의 딸 대통령 후보가 되다. 오늘은 저 노무현의 친구가 또 대통령 후보가 되다. 이렇게 났습니다만 참여정부는 사실은 초기에 출발할 때는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이 역사상 최초의 재벌 개혁을 한 대통령으로 남고 싶다고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안 됐어요. 가장 재벌하고 친한 정부였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오히려 참여정부가 그래서 사실은 참여정부가 어떤 그룹 이름을 얘기해서는 뭐하지만 삼성하고 굉장히 가까워서 세간에서는 참여정부는 삼성그룹의 대리인 정부다 하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삼성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국내 재벌 그룹을 대표하는 그런 기업인데 참여정부가 삼성과 굉장히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은 참여정부가 과연 재벌 개혁 의지가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사실 참여정부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그 개혁 의지나 능력이 충분하다면은 아주 일관성 있게 자기 스타일로 나갈 텐데 그게 충분치 않으니까 사실은 정부의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이 재벌이 경제연구소 연구 결과를 베끼는 것도 많이 있었거든요. 삼성경제연구소 뭐 이런 자료를 갖다 쓰고 그때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의지가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주변에 있는 뭐 참모나 그 팀들이 사실상 또 그런 것들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사실은 그 자세한 걸 잘 모른다면은 의지가 굳기 힘들다.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의지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뭐 구체적으로 솔루션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 정책 이념, 정책 의지, 정책 능력이 다 갖춰져야 되는데 참여정부가 그게 다 갖춰지지 않았었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다면은 사실은 지금 양대 정당의 후보 두 분 다 재벌을 실질적으로 개혁하고 동반 성장을 이루는 데는 사실상 좀 난망하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저한테는 좀 부족해 보입니다. 민주당은 재벌 개혁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동반 성장에 대한 얘기는 없고 또 새누리당은 앞으로 재벌과 다른 중소기업들 간의 관계에서 룰을 앞으로 잘 지키겠다. 현상 유지는 하면서 룰을 잘 지키겠다고 하니까 그건 역시 뭐 별 변화를 가져올 것 같지 않다. 물론 이제 지금까지 룰을 잘 안 지켰으니까 룰을 안 지키더라도 페널티를 잘 안 물었으니까 앞으로 룰을 잘 지키도록 하겠다는 것만으로도 진전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 갖고는 동반성장은 거리가 멀다. 이미 격차가 굉장히 많이 났는데 그걸 인정하고 앞으로는 법을 잘 지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동반성장은 거리가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은 사실상 이제 그럼 제3지대에 있는 후보에 대한
관심이 역시 중요하지 않을까.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쯤 됐으면은 이제 안철수 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출마 선언이 임박했다. 지금 이렇게 보는 관점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안철수 원장이나 또 이런 분들이 최종 후보가 되고 또 만약에 이렇게 집권이 되면은 동반선장의 가능성은 좀 더 넓어지는 건가요? 어떻게 보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안철수의 생각이라는 책을 보면 동반선장이 된 얘기가 많지는 않아요. 예. 그분이 기업을 운영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경제 현실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돼 있다고 저는 인정합니다만 네. 아주 명시적으로 동반선장에 대한 얘기는 많지 않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네. 안철수 원장께서 이번에 뭐 출마를 선언한다 아닐지도 모르는 여러 가지 추측이 있는데 네, 이제 한 일주일 내로 결판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네. 이번에 출마 선언을 하실 거면은 선언 플러스 아주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겠다, 네. 또 누구하고 하겠다 그것을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그동안에 안철수 현상, 뭐 안철수에 대한 열광 네. 이런 것들은 역시 기존 정치권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이 쌓인 결과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동안에 많이 뜸을 들여왔는데 네. 이제는 좀 실체를 좀 보여줘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네. 들고 동시에 지금 기성 정치권에 대한 불만으로 안철수 현상이 나타났다고 한다면은 네. 안철수 원장이 기존 정치권과 뭐 이런저런 연대를 한다, 뭐 같이 한다, 네. 그런 것도 상당히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예. 뭐 사실 벌써부터 이제 민주당은 안철수 원장과의 연대를 적극적으로 모색을 하는 분위기가 점쳐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내심은 안철수 원장이 문재인 후보에게 양보하고 뭐 이제 공동 정부에서 약간의 지분을 주는 이런 방식을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네. 네. 글쎄 뭐 저는 정치에 대해서 사실 조예가 깊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은 모르겠지만 네. 민주당으로서는 뭐 이번에 정권을 꼭 되찾아와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네. 모든 상상력을 발휘하겠습니다만 네. 안철수 원장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네. 안철수 원장이 물론 훌륭한 점이 많죠. 우리가 무릎팍도에서도 봤고 네. 청춘 콘서트에서도 봤고 예. 또 힐링 캠프인가 네, 이런 네. 데서도 봤고 또 여러 가지로 볼 때 훌륭한 분이 틀림이 없지만 네. 동시에 기성 정치권에 대한 불만 때문에 안철수 현상이 나타났다고 한다면은 네. 국민한테 하는 도리는 결국 기존 정당과 합하는 것보다는 네. 제3세력을 형성한다 그럴까 이것이 정도가 아닐까 네. 생각해봤습니다. 일단은 민주당과의 섣부른 연대는 어떻게 보면은 여태까지 가져왔었던 그 안철수 바람이 확 이렇게 사그러들 수 있는 그런 또 위험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이사장님의 행보가 또 관심이 모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정치 권력의 힘이 또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어떤 기사를 통해서 하신 것 같고 그렇다면은 어쨌든 힘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보태시겠다 계속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예. 뭐 저는 일관되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네. 무엇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무엇을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중요하니까 동반 성장에라고 하는 일을 하는데 네. 거기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무슨 일이든지 다 할 각오가 돼 있다. 네. 그런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누구하고 손을 잡을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동반선장을 위해서는 뭐 이제 실현 가능한 어떤 가능한 한도 내에서 이제 도움을 드리고 뭐 그럴 수 있다. 그럴 수도 있고 예. 뭐 제가 또 남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사장님 행보에 대해서 이제 세간에서는 아니 어떻게 이 정부에서 총리를 하신 분이 또 이렇게 또 뭐 다른 또 야당이나 또 제3지대를 얘기하는 게 조금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납득하기 어렵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거든요. 일리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예. 그 종래에 편가르기 하는 사람들 네. 입장에서 봐가지고서는 정운천이
저 이명박 대통령이 속해 있는 한나라당 새누리당 편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물론 한나라당에 가입해 본 적, 새누리당에 가입해 본 적도 없고, 당원이 되신 적이 없다. 또 제가 그 정부에 들어간 거는 당시에 그 경제 정책이 너무 대기업 위주고 남북 관계가 너무 경직적이고 이념도 뭐 정말 다른 나라는 전부 이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데 보수 이념을 너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균형치의 역할을 하고자 해서 간 것이고, 저는 무슨 이명박 대통령의 총리라기보다는 대한민국의 총리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눈으로 편가르기의 눈으로 보면은 저 행동이 생뚱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우리 앞에 놓인 과제라고 하는 것은 국가 혁신이고 국민 통합인데 국가 혁신이나 국민 통합에 제가 일조를 할 수가 있다면 뭐 예를 들어서 동반성장이라고 하는 일을 통해서 일조를 할 수가 있다면 어디 가서 무슨 일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리베로 포지션이 아닌가, 어떤 양쪽에 다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신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거기 가기 전에 다음 나가기 전에 제가 다른 말씀 하나 좀 드렸죠. 그럼요. 제가 지난 주일에 바빴다고 하는 것은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오전까지지만 제주도에서 보냈어요. 제주도에서 무슨 일로 보냈어요? 그건 세계 7대 자연경관으로 제주도가 작년에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 인증식을 가졌습니다. 뉴 세븐 원더스 파운데이션에서 동판 인증 저 판을 하나 가지고 와서 기증을 했는데 그 행사를 제주도가 벌이고 있는 그 탐나 대전 행사의 앞부분에서 해가지고 굉장히 성대하게 됐습니다. 거기 참석하고 또 하나는 그 신칠대 불가사의에 뽑힌 나라들, 뽑힌 지역이지 사실은. 그다음에 세계 7대 자연경관에 뽑힌 지역. 그 7개씩인데 어떤 것들은 예를 들어서 아마존은 여러 나라에 걸쳐 있다든지 이렇게 돼 있어서 20개국이에요. 그래서 14개 지역 20개국 관계자들하고 같이 모여서 그 국제 기후 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가지고서 앞으로 그 나라들 14나라가 모여서 관광 증진도 좀 하고 또 거기다 더 보태서 이 세계 사람들이 한 토픽을 가지고서 토의도 하고 또 뭐 투표라고 하는 행동도 하고 하는 것은 세계 민주주의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일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자 했었습니다.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거는 지난 작년 11월에 결정이 됐는데 그 후에 정말 근거 없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서 7대 자연경관을 폄하했습니다만 이제는 대체로 뭐 해결은 됐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렇게 선정된 다음에 얘를 최대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제주도를 찾은 외국인이 120만 명이에요. 작년 동기에 비해서 84%가 늘었어요. 엄청난 성장이네요. 사실 중국 사람들이 더 오겠다고 해서 제가 농담으로 더 많이 오면 제주도 가라앉을까 봐 걱정되고 오랜 기간을 통해서 천천히 오라고 얘기할 정도였는데 그 일로 바빴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럼 이게 민간 차원에서 진행되는 그렇죠, 행사고 그럼 이사장님은 거기서 또 어떤 역할을 작년에 저 제주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포함 국민추진위원회 긴 이름의 위원장을 했었는데 이거는 그 14개국 사이에 그 국제교류협의회의 임시 의장으로 제가 뽑혔습니다. 그렇군요.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하실 일이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역시 바쁘게 지내신다는 게 저희 지난주에 또 경제 이슈 하나만 좀 말씀 묻고 싶은데 미국이 이제 3차 양적 완화 정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금요일 날 뭐 주가가 2,000도 넘고 그랬었는데 이 양적 완화 정책이 과연 지금 그 글로벌 경기 침체나 이런 것들을 과연 해소시킬 수가 있을까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할 수 없다.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에 취임하면서 재무장관으로 가이스너라는 사람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가이스너라는 사람이 바로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를 가져온 장본인이라고 해도 틀림이 없는데 그 사람을 내세워가지고서 내세우면서 그 조각을 발표하는 걸 보고 아이고 뭐
어렵겠구나. 아, 그 사람이 금융 위기를 촉발한 장본인인데 그 사람이 해결사로. 네. 어. 역시 제 추측이 맞았습니다. 지난 4년간 네. 뭐 찔끔찔끔 경기 부양책을 많이 쓰고 이제는 그야말로 3차 예. 양적 완화 정책 아닙니까? 네, 네. 효과가 일시적으로 조금 있다가 안 되고. 또 일시적으로 조금 있다가 그러는데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폭넓은 네. 구조 조정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바마를 뽑은 미국 국민을 참 위대하다 당시 4년 전에 생각했었는데 네. 오바마 대통령도 훌륭하게 보였습니다만 네. 지난 4년간의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네. 저는 오바마 대통령이 크게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동시에 이번 3차 양적 완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도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네. 큰 효과는 별로 없을 것 같다. 아, 그럼 참 이 날씨만큼 또 우울한 소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큰 효과가 없다면, 경기 부양에도 큰 효과가 없다면 다가올 참 내년부터 다가올 어떤 그 깊은 경제 침체 국면을 대한민국이 어떻게 참 돌파해 나가야 할지 참 걱정이 됩니다. 내년이 아니에요. 사실은 곧입니까? 여러 가지 의미에서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경제 지표가 악화되는 모습이 나타날까봐 좀 우려스럽습니다. 오늘 뭐 대통령께서는 그 라디오 담화를 통해서 우리 국제 신용 등급도 올라가고 뭐 그런 성과들을 막 이야기를 하시면서 잘 될 것 같이 또 얘기를 하시거든요. 국제 신용 등급이 올라간 건 뭐 정말 자랑할 만한 얘기죠. 이제는 저 무디스나 스탠다드 앤 푸어, 피치 모든 분야에서 일본이나 중국보다 낮거나 같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올라갔죠. 이명박 대통령의 그 업적은 평가해줘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009년에 그 플러스 성장한 거 OECD 국가 중에서는 폴란드하고 호주하고 세 나라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는 칭찬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경제 위기를 푸는 과정에서 그러지 않아도 양극화는 될 예정이었어서 더욱더 좀 심화된 면은 좀 비판받을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경제 문제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렵고 이걸 풀기 위해서는 이제 동반 성장이 그렇습니다. 수반되지 않으면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있기는 좀 어렵죠. 다가오는 경제의 어려움, 또 이미 경험하고 있는 양극화, 이 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책이라고 하는 것이 동반 성장이다. 그렇군요. 지금 정운찬의 동반성장 이야기 5번째 시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샵 정운찬으로 해서 트위터로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본론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동반성장 관련된 3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지방대학이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 나눴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교육 이야기를 조금 더 풀어갔으면 좋겠는데요. 그 한국 교육의 문제가 한 4가지 정도 있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요. 좀 이 교육 문제가 사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한국 교육은 글쎄 동반성장적 차원에서도 바라봐야 하지만 그 전에 교육의 본질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간격이 커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랭킹이 높은 데가 다 서울에 있는 것도 곤란한데 뭐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사장님 젊으실 때는 뭐 경북대 이런 데가 좋았다면서요? 부산대 좋은데 지금은 대학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에 못 미쳐요. 참 안타깝죠. 여기는 지역 균형이 깨졌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앞서서 교육이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무엇을 목표로 하는 거냐 이런 데 대한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저는 죄송합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그 개인의 그 능력을 최대한 개발시켜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교육이 잘 됐냐 안 됐냐 하는 것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있나, 상당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나, 동시에 이 급변하는 사회에서 미래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 이렇게 봐야 되는데 한국 교육은 전문 지식은 많이 가르쳤어요. 그러나 건전한 상식을 가르치지도 않은 것 같고 미래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가르쳐 주는 걸 아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흔히들 한국 교육은 총체적 부실에 빠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교수를 미국에서 3년 하고 서울에서 31년 했는데 네. 그런 사람으로서 한국 교육이 총체적 부실에 빠졌다 할 때마다 부끄럽죠, 뭐. 네네. 부끄럽긴 한데 네네.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네. 그래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 네.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예. 또 언제부터 가르칠 것인지에 대한 정말 진지한 네. 성찰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허용을 한다면 좀 더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대학 총장이 됐을 때 존 로크의 책을 읽었어요. 예. 예. 교육에 관한 몇 가지 단상입니다. 네. 원어로는 Some Thoughts Concerning Education. 네. 그리고 그 책이 제가 그 책을 읽은 게 2002년인데 네. 작년 가을에 번역이 나왔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박혜원이라는 사람이 예. 번역을 했는데 교육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번역이 나왔습니다. 그 책을 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들 다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네. 그 책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 네. 언제부터 또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에 대한 시사를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무엇을 가르칠 것이냐? 예. 그 책을 좀 각색을 하자면은 네. 체력, 체력. 네. 예. 위기 극복 능력, 예. 창의력, 창의력. 담대함, 그리고 시간이 나면은 공부하라는 공부 가르치는 거예요. 영국 사람 학과 교육이랑 별 관계가 없는 것들 이런 말을 해주면 고등학생들이 지워야 해요. 그러게요. 네. 그리고 여유가 있으면 네. 영어하고 수학을 가르치라는 거죠. 그러고 시간이 남으면 영어 수학하고 먼저 체력 뭐 이런 거, 담대함 이런 거부터 하라는 거. 그리고 언제부터?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그러나 언제 그 영어로 왜 better late than night이란 말이 있잖아요. 네. 안 하는 것보다 늦게 하는 거라. 늦게라도 하는 게 낫다. 예. 그다음에 어떻게 그 교육은 토론식으로 가르쳐야 된다. 강의는. 네. 이런 게 쭉 있는데 재밌어요. 그 책 1장은 체력의 증진에 관해서고 네. 2장부터 19장까지가 인성과 덕성에 관해서예요. 20장에 이제 비로소 학습에 관해서, 네. 21장에 해외 여행에 관해서 이렇게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 책이 시사하는 바가 정말로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네. 역시 인성, 덕성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네. 이게 1690년대에 나온 책인데 오래된 책이죠. 네. 그 이후로 영국 교육의 철학, 네. 제도, 정책의 기초가 됐다고 그럽니다. 네. 오늘날 뭐 대학은 미국이 최고라고 그러지만 네. 초등 교육, 중등 교육은 영국이 최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 이런 걸 좀 읽어갖고 네. 우리가 그 진지한 네. 교육 개혁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사장님은 역시 경제인으로 경제 쪽의 전문가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생각해 보니까 교육에도 상당한 조예가 있으신 것 같아요. 조예는 없지만 제가 교수를 34년 했고 대학 총장을 4년 했는데. 네. 사실 우리나라가 사실 교육 문제 풀리면 많은 사회 문제 풀리고 사실 경제 문제, 교육 문제가 사실 우리나라가 풀어야 될 대내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축이 아닌가 저는 생각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경제 문제, 교육 문제를 좀 다뤄봤는데 이제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 이제 통일 문제, 동북아시아에서의 어떤 대한민국의 어떤 대외적인 위상 이런 게 또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남북한의 공동 성장을 위한 어떤 제안들을 또 하시고 책을 통해서 또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데 현 정부의 어떤 대북 정책 평가부터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너무 원칙주의자들이 예. 통일 문제를 다뤄갖고 네. 그 원칙이 경직을 낳았어요. 네. 지금 다른 나라 사람들도 북한을 도와주는데 우리가 지금 60여 년 동안 떨어져 있었긴 했지만 우리 민족인데 네. 그 북한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인도적 차원에서는 네. 많은 도움을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번 정부에서 그것이 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인도적 차원보다는 안보적 시각이 더 우세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뭐라 그럴까 평화를 위해서는 네. 인도적 차원에 도움을 주는 게 더 좋은데 네. 그게 더 효과적이에요. 네, 그렇게 생각을 네. 하고 있는데 그걸 넣지 못해서 네. 참 안타깝습니다만 네. 그러나 제가 정부에 들어가서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했습니다. 국무회의 때. 국무회의 때라기보다 비공식적으로 네. 국무회의 때 얘기하는 건
좀 적절치 않죠. 네. 저 공식적인 거니까. 네. 비공식적인 모임에서 북한을 좀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천안함 사건이 한 말도 못했어. 안타깝대요 아주. 그렇군요. 지금 사실 뭐 남북한의 이 경색이 어떻게 풀어야 될지 사실 현 정부에서는 더 이상 이제 뭐 풀 수 없다, 거의 포기 상태가 아니냐. 그럼 차기 정부에서는 좀 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어떻게 좀 평화 공존 체제로 좀 나아가야 할까요? 네. 방법이 있다면? 네. 저는 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서로가 서로 상대방한테 자기 진면목을 좀 보여줘야 되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뭘 하겠다는 것을 투명하게 네. 진정으로 남쪽에서도 북쪽으로 네. 또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해줘야 되고 네. 아까 말씀드린 인도적 차원에서는 뭐 많은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언젠가 제가 어릴 때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어려운 시절 보내셨다. 그때 한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3까지 아침에는 먹은 게 옥수수 가루로 만든 떡밖에 없어요. 저녁에는 옥수수 가루 죽 먹고 아침 저녁을 옥수수 가루로 네, 주로. 뭐 좋을 때는 수제비도 먹고 네. 보리밥도 먹고 했었습니다만 그때 그 옥수수 가루가 미국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네. 미국에도 비판은 하지만 네. 미국을 뭐 예, 적대시하거나 적대시하거나 우리가 북한에 네. 인도적 지원을 하게 되면 그 네.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일관성 있게 하게 된다면 남하고 북극이 가까워지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 남한을 적대시하기는 좀 어렵겠네요. 네. 이제 그건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방법이고 예.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은 지금 개성공단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아주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 들어서 초기에 좀 어려움이 있었던 네. 것 같은데요. 천안함 있는데도 개성공단이 유지되는 걸 보면은 그러게요. 저쪽이 그걸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우리도 사실 필요로 하고. 그러니까 네. 저는 개성공단을 넘어서 해주공단, 네. 신의주공단 네. 어디가 적정한 지역인지 제가 잘 모릅니다. 예. 그 공단을 좀 더 늘려갖고 확장시켜서. 남북 관계를 예. 경제 관계부터 먼저 풀기 시작했으면 좋겠다 네. 생각을 하고 네. 남북 간의 그 관광 네. 그것도 좀 더 그 전향적인 자세로 네.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대북 간의 접촉에 있어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인도적 접근 또 경제적 접근이 있는 반면에 계속적으로 그 대결 국면과 안보적 그리고 현재 있는 북한 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이 안보와 평화 체제, 안보와 어떤 경제적인 부분, 뭐 이런 부분이 같이 좀 이렇게 동반해서 같이 좀 성장하는 방향으로 예. 갈 수 있나요, 그게? 예. 뭐 충분히 좀 갈 수 있다고 저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저쪽 북한에서 정말 우리가 보기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공격을 당했을 때 네. 많은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좀 응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뭐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반대는 안 하는 입장입니다만 네. 그래도 그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아니 사전적인 예. 인도적 차원의 예. 지원 또 경제적 협력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은 단기 중기에는 평화공존이고 네. 장기는 통일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걸 위해서 저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우리가 네. 제가 보기엔 북한보다는 좀 강한 나라예요. 강한 나라가 좀 인도적 지원 좀 하는 거 어떻습니까?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좀 이제는 좀 인도적 지원부터 시작해서 실질적인 경제 교류와 협력이 확장이 되면 자연스럽게 안보 문제도 사전에 예방되는 조처가 될 수 있다. 예. 그렇게. 예. 결과적으로 이제 남북한이 동반 성장해야 된다 이런 말씀.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동반 성장이 아주 정말 넓은 개념으로 네. 해석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반 성장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은 아주 어떤 기본이고 그러면서 수도권과 지방 또 남과 북까지 나갔는데 이제 더 나아가서 동아시아의 동반 성장을 또 제안하셨다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네. 어떤 내용이신가요? 예. 뭐 아주 그것도 간단한 겁니다. 가장 예. 처음으로 할 거는 학자가들의 교류, 네. 그다음에 경제 교류. 예. 더 나아가서 뭐 경제를 넘는 교류를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제가 총장할 때 뭐 제가 창설한 건 아니지만 네. 아주 그 동아시아 국가 간의 협력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베세토하라고 베이징, 네. BE, 네. 서울 SE, 예. 동경,
도쿄 TO, 예. 하노이 HA에서 대세 토하. 베트남까지 해서 한중일의 네. 베트남. 네. 그러니까 베이징 대학, 서울 대학, 동경 대학, 하노이 대학. 예. 네 대학이 학술 교류를 많이 했고 네. 또 사실 더 넘어가서 APRU라고 APRU Association of Pacific Rim Universities. 환태평양 네, 뭐 대학들의 그렇습니다. 남북미 국가, 네. 동아시아 국가, 네. 또 저 대양주 호주나 네, 국가들의 그 대학 간의 협력체를 구성했는데 네. 활발한 그 교류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거가 시초가 돼서 그다음에 경제로 가고 네. 경제 외쪽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혹시 뭐 총리 시절이나 혹시 총장 재직 시절 하셨을 때 좀 아시아권이랑 교류하셨던 아주 많죠. 특히 네.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최초로 경제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네. 본격적으로 경제 원조 하는 나라로 인정받지 않았습니까? 네. OECD에서 예. DAC라고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라는 인정을 네. 받아갖고 그 ODA 자금을 아주 많이 저 외국에 주고 있습니다. 네.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네. 본격적으로 주고 있는데 네. 그걸 때문에 뭐 아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방문을 받았어요. 저쪽 이제 총리나 부총리나 이런 네. 사람들이 와서 총리 만나자고 그래갖고 네. 뭐 제가 총리할 때 몇십 번을 1년도 안 됐는데 네. 사람을 몇십 명을 만났는지 그럼 뭐 거의 한 달에 몇 분씩 몇십 명이 뭐 훨씬 더 많이 만났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만날 때마다 뭐 그 좁은 의미에서 경제 협력, 네. 좀 더 넓은 의미에서 협력을 관해서 얘기 많이 했지. 그러시군요. 역시 한국이 국제적으로는 위상이 많이 올라가고. 예. 그럼요. 지금 한국이 그야말로 그 거시 경제 지표를 볼 때 네. 세계에서 20, 50 네. 소득이 2만 달러가 넘고 동시에 인구가 5천만이 넘는 네. 7개 나라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네. 세계에서 7개 네. 나라. 근데 이 지역에 지금 중국은 뭐 거기 못 깁니다만 네. 아직 인구는 많지만 1인당 소득이 네. 낮기 때문에 일본이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제조업 국가가 있고 이제 세계 경제 3국 아닙니까? 예. 경제 2국이 중국 아닙니까? 예. 또 한국도 뭐 무시할 수 없는 큰 네. 나라가 됐고 그래서 이 세 나라가 있는 지역에서 서로 협력만 한다면은 네. 언젠가는 뭐 여러 가지 장애는 있지만 언젠가는 예. 우리도 EU 같은 뭐 공동체를 만들 수 네.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참 그렇게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요새 영토 문제라든지 외교가 해서 자꾸 이게 삐걱거려서요. 특히 영토 문제가 좀 글쎄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2012년이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정권 교체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나름대로 국내 정치용으로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내부용으로. 예, 지금 일본하고 중국하고 한국하고 서로 싸워가지고서는 각국이 전부 손해예요. 네. 중국은 더 발전해야 되고 일본은 이 침체로부터 벗어나야 되고 네. 한국은 역시 조금 도약을 더 해야 되는데 네. 여기서 서로 싸우겠다가 뭘 이루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는 이 문제는 곧 풀리지 않을까 하는 낙관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요번에 이제 올해 어떤 대선 전국이라든지 정권 교체 이런 시점만 넘어가면 외교 갈등이나 뭐 역사 문제 또 영토 문제 이런 것들은 많이 해결. 네, 저는 조용히 해결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고 해결하지 않으면은 각국이 다 손해이기 때문에 결국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갈 걸로 낙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이제 한중 간은 또 FTA도 지금 진행이 막 시작이 됐고요. 아직 일본이랑은 아직 좀 준비 단계에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과 일본, 중국, 뭐 더 다른 나라와도 그야말로 중층 외교를 해야 된다 그럴까. 네. 한일 관계만 본다든지, 네. 한중 관계만 본다든지 할 것이 아니라 중층 외교. 네, 그래서 FTA도 우리가 한중 FTA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까? 일본하고 같이 해야지. 한중만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다고 또 한일 FTA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중국하고 같이 해야지. 그 동시에 가능할까요, 그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지금 만약에 우리가 한중 FTA를 해놓으면은 저쪽 미국이나 일본 쪽에서 볼 때는
이제 대륙 국가로 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한일 FTA를 하면 또 중국 측에서 보기에 그래 뭐 해양 국가로 가나 보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한중일 3국이 예. 동시에 FTA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북아메리카에 나프타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아, 그런 것처럼. 네, 네. 노스 아메리칸 프리 트레이드. 네. 북미 자유무역 협정 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저희 이 어떤 동아시아 제 3국 간의 어떤 그런. 네. 근데 그렇다고 뭐 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낙관론이라고 하는 그냥 놔두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열심히. 역시 저 제일 만만한 게 학자들이에요. 학자들이 자꾸 교류 하다 보면 네. 뭐 학자들이 힘이 없으니까 거기서 결정되는 건 없지만 네. 분위기 만드는 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네. 남북 관계도 저도 90년대에 북경에도 한 2번 갔다 왔습니다. 네. 남한의 주로 학자 중심, 네. 북한의 학자 중심 사람들이 북경에서 모여가지고서 아주 북한 진지한 학자들이요? 네, 예. 진지한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90년대 그렇군요. 중반에도 그런 것들이 네. 결국은 나중에 뭐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햇볕 정책이라든지 네. 이런 것에 기초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햇볕 정책 뭐 나쁜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 네. 이제 문제는 투명하게 썼어야 네. 되는데 아. 투명하지 않아 갖고서 여러 가지 비판을 받았습니다만 좀 더 투명하게만 한다면은 뭐 햇볕 정책이 비판받을 만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햇볕 정책도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그렇습니다. 예. 하면은 좋다. 네, 그렇습니다. 아, 사실 이제 위기의 어떤 태풍이 막 지금 한반도를 덮쳐오는 것 같이 경제 위기도 사실 뭐 그런 상황이고 양극화가 너무 심해지고 사실 최근에 이제 그 김기덕 감독이 그 피에타라고 하는 영화로 황금 사자상 받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 현실 저도 그 영화를 봤습니다만 현실이 너무 좀 참혹하고 사실 좀 우울한 여기 청계천 요 배경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좀 위기 국면에 있는 대한민국 사회가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좀 비전을 좀 제시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글쎄 뭐 전 매일 동반성장 홍보하고 다니고 동반성장 전도사 되겠다, 포교사 되겠다 하고 다닙니다. 네. 그냥 그렇게 대한민국의 앞날에 대해서 그냥 물어보신다면 저는 대한민국은 앞으로 바른 사회, 따뜻한 사회, 그리고 품격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른 사회라고 하는 거는 공정한 사회라는 뜻이죠. 공정한 사회. 네. 예. 법도 다 동등하게 적용이 되고 네. 기회도 똑같이 주고 네. 룰도 잘 지켜지고 네. 이런 것이 바른 사회고 네. 따뜻한 사회는 이른바 자본주의 4.0과 같은 사회라고 할까요? 네. 동반성장 사회라고 볼 수가 있고 예. 그 다음에 좀 더 품격 있는 사회는 이제는 우리가 좀 남한테 피해를 안 끼치고 네. 역지사지도 할 줄 알고 남에 대한 배려도 하고 네. 또 공동체적 가치도 네.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 어제 어떤 책을 읽다가 이런 걸 봤어요. 중산층의 기준이 뭐냐. 다들 네, 한국의 직장인 대상으로 물어본 중산층. 그렇습니까? 또 뭐 다른 나라 많이 있지만 예. 옥스포드 대학에서 제시한 중산층. 네. 한번 소개도 괜찮을까요? 예, 한번 해주시죠. 한국의 직장인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네. 중산층의 기준이 뭐가 나왔냐면 첫째, 부채 없는 아파트 30평 이상 보유. 중산층이라고 보기엔 좀 이죠. 다들 직장인들한테. 네, 네. 월 급여 500만 원. 월급이 500만 원. 네. 와, 예. 자동차는 2000cc급 중형차. 예금 잔고 1억. 야. 해외여행 1년에 한 차례. 네. 이게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중산층이 아니라 상류층인 것 같은데. 제가 봐도 그런데요. 저는 완전 서민층인데. 보세요. 근데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에서 제시한 중산층. 예. 첫째, 페어플레이를 할 것. 매사에 페어플레이. 매사에 페어플레이 하라. 둘째,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질 것. 셋째, 독선적으로 행동하지 말 것. 네. 넷째,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한테는 대응할 것. 그 다음에 불의, 불평, 불법에 의연히 대처할 것. 이게 한국의 직장인들이 너무 기준을 높이 세웠다, 안 세웠다, 그걸 떠나서 우리 기준이 다른데요? 네, 완전히? 우리는 전부 경제적인 얘기만 해요. 예, 주로 좀 재산에 관련된. 근데 영국의 부분인데. 옥스포드 대학에서 제시한 거는 훨씬 더 높은 차원 아닙니까 이런 거가? 인격적인 어떤 글쎄. 삶의 가치관 이런 얘기가. 제가 그래서 이제 앞으로
10년이나 또 그 이후에 한국인들한테 중산층이 뭐냐고 물어볼 때 네. 영국 사람들이 하듯이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의 품격을 좀 높여서 네. 품격 있는 사회 만들었으면 좋겠다. 네. 그런 뜻입니다. 바른 사회, 따뜻한 사회, 품격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희망입니다. 예. 그 여기 보니까 프랑스와 미국 사례 뭐 이런 것도 같이 좀 뽑아오셨는데 한번 소개하신 김에 다 해주시죠. 이거 드려요? 예. 제가 다 외우지 못하니까. 뭐 불란서는 퐁피두 대통령이 그 정한 불란서 중산층의 기준입니다. 예. 첫째, 외국어를 하나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고, 네. 둘째, 직접 즐기는 스포츠가 있어야 되고, 네. 셋째, 다룰 줄 아는 악기가 있어야 되고, 네. 넷째, 남들과는 다른 맛을 낼 수 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요리의 실력. 네. 다섯 번째는 이게 좀 확실치 않네요. 예. 공동 행동에 의원이 네. 이제 공동체 행사에 의원이 참여할 것. 네. 여섯째, 약자를 도우며 봉사 활동을 꾸준히 할 것. 이 정도 기준은 저도 이제 중산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스포츠, 악기 뭐 다 있으세요. 요리 잘하시고. 요리는 못합니다. 그다음에 미국의 중산층 기준에서는 네.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네. 가르치는 중산층의 기준은 첫째, 자신의 주장에 떳떳하고, 네. 둘째, 사회적인 약자를 도와야 하며, 셋째, 부정과 불법에 저항해야 되고, 그 외 테이블 위에 예.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비평지가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네. 내가 이게 불란서, 영국, 미국은 이미 그 경제적인 의미에서의 중산층에 대한 논의는 다 끝내고, 네. 좀 더 높은 수준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질 차원에서 많이 네, 그렇습니다. 하는 것 같네요. 근데 아직도 예. 뭐 7대 국가에 끼었다 그러지만 아직도 살기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이런 나라들은 이제 노대국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넘어서서 이 정신적인 측면에서의 중산층에 관한 논의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네. 우리나라도 좀 더 품격 있는 네. 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는 세계 속에서 상당히 강국의 위치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는 어떤 삶의 질적인 차원에서는 뭐 이게 뭐 80년대에 비해서 개선된 것 같지 않은 느낌을 많이 받고 스트레스 지수는 더 올라간 것 같고 그렇거든요. 뭐 그때가 좋았다는 사람들도 많아요. 네, 그러니까요. 오히려 그때는 권위주의 정부 시절이었기도 한데요. 예, 참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경제 성장만이 해법은 아니다. 맞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예, 사실은 이제 그 품격 있는 사회에 좀 본을 보이려면 지도층들이 먼저 그런 품격 있는 자세를 좀 보여야 되는데. 사실 뭐 정치인들을 보면은 이 품격이 느껴지지 않아서 사실 좀 이 국격을 많이 좀 낮추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새로운 정치를 갈망하는 어떤 국민분들의 열망이 지금 이 2012년 대선 전국에서 많이 표출되지 않을까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좀 새로운 정치를 갈망하는 국민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글쎄요, 뭐 제가 종합적으로 말할 능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국가 혁신과 국민 통합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말은 못해도 머릿속에 그런 걸 생각하고 있으면서 기존 정치권 이거 못하려니 하고서는 뭐 사실은 개인적으로 자세히도 모르면서 네. 안철수를 막 동안에 부르짖어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사실 정치하는 분들 보면 아직도 사실 언론도 여기에 가세하고 있는데 네. 이미지 정치를 하고 있어요. 네. 이미지. 그렇죠. 어디 힐링 캠프에 나갔는데 뭐 얼굴이 어떻다, 넥타이 잘 맸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예. 있는데 약간 연예인. 예, 이 이미지 정치로 더 좀 벗어나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그 설익은 카리스마를 행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는 좀 외유 내강의 네. 정치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선택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선택이 2013년도에 대한민국 후에 행방이 결정되는 어떤 그러한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정우찬 이사장님이랑 벌써 5번에 걸쳐서 이렇게 동반선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어떠셨습니까? 네, 그동안 이렇게 제 마음속을 네. 표출할 기회를 주셔서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제가 이제 제 속마음을 제대로 잘 표출했나는 데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네. 5번이나 기회를 주셔서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많이 드려서 네.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아니 뭐 저희도 사실은 이제 그냥 언론상에서만 이렇게 뵀었던 어떤 이사장님, 또 이제 뭐 요번에 현 정부 총리직 하시면서 사실은 좀 안 좋은 소리도 많이 들으시고 해가지고 사실은 저도 좀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또 이렇게 말씀 벌써 5시간 말씀 나온 거거든요. 네, 참 긴 시간이었습니다. 예. 쭉 들어보니까 오히려 좀 서민적이신 것 같기도 하고. 저요? 예. 아, 저는 정말 서민 출신입니다. 네, 제가 핸드폰을 안 보여주셨는데 핸드폰이 아직도 이 폴더폰을 쓰시네요. 제가 저 스마트폰도 있는데 너무 커서 네. 잘 안 갖거든요. 아, 편안하게 폴더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소탈하시고 또 이제 그 동반선장에 대한 의지가 또 그 안에 강한 에너지로 있으신 걸 보면서 아, 참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방식으로든지 기여가 좀 되시고 좀 이 대한민국 사회가 동반성향 사회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예, 그러면 제가 뭐 사회에 빚을 많이 졌으니까 네. 빚을 갚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정말로 이 국가 혁신, 국민 통합을 위해서라면, 네. 또 동반 성장을 위해서라면 네.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5번째 동반성장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교육과 또 남북관계 그리고 또 동아시아에서의 대한민국의 가야 될 방향성까지 나눠보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앞으로도 또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일이 있으시면 동반성장연구소로 연락을 주시면 우리 이사장님 답변을 또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5번 동안에 바쁘신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죠. 네, 동반 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저는 유명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